폐배터리가 3월 유망주라고 하셨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폐배터리를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성일하이텍 세비캠 상장 시기에 맞물리면서. 그래서 그때 청약하셨던 분들은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해당 주가가 빠졌을 때 오히려 사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 우리 큐피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최근에 3월 유망주로 폐배터리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이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탈세계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정책적인 지원과 투자의 움직임에 주목해보고 그에 따른 수혜주를 국내 기업 입장에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근데 지금 미국과 유럽의 가장 큰 정책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게 현재 미국은 IRA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다음에 유럽은 리파워 EU 이후로 최근에 CRMA라고 해서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도 불리우는 핵심 원자재법, 바로 이 CRMA, 이 두 개의 정책적인 이슈를 우리가 주목해보자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특히나 다가오는 3월 미국의 IRA의 세부 조항 집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럽의 CRMA 역시 마찬가지 다음 달에 초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CRMA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아직까진 초안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잡히지 않았지만 현재 대략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유럽연합이 니켈과 리튬 같은 핵심 광물들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성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수입국을 기존에 중국 쪽으로 많이 의존하던 것들을 다변화하는 것, 두 번째로는 수입국을 다변화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광물들을 한번 뽑아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통해 광물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것, 이러한 방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RMA는 유럽에서 생산 또는 재활용된 원자재가 적용된 제품에 한해서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을 핵심 골자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안 발표가 다음 달 14일에 발표될 예정이 잡혀 있으므로 주가는 기대감은 선반영 관점으로 그의 한 달 정도 전인 2월 중순부터 기대감이 슬슬 반영이 되면서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CRMA 관련 대표적인 수혜주는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수혜 기업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한 5개 정도를 관심 깊게 보고 있긴 합니다. 일단 CRMA에 따른 수혜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아무래도 그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데 따라서 해당 국가의 광산을 갖고 있거나 유럽에서 생산 또는 재활용된 원자재에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서 유럽 쪽에 생산 기지를 갖춘 기업이거나, 이 두 개가 되겠는데요. 앞부분에 있어서의 첫 번째 모멘텀을 띠고 있는 기업은 국내 포스코홀딩스가 있겠죠. 아무래도 폴란드 쪽에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광산에서 추출할 수 있을 만한 원자재를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시총이 크기 때문에 당장 크게 부각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얘가 아무래도 최근에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은데, 성일하이텍은 헝가리와 폴란드의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두고 있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일하이텍은 제가 예전부터 현재로서는 폐배터리 관련 대장격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기술력, 고객사, 그 다음에 생산 기반, 그 다음에 매출까지도 이 모든 모멘텀을 갖춘 기업이 국내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 역시 대장격 면모를 강력하게 뿜어내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 외에 세계 기업을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첫 번째 코스모화학인데, 코스모화학은 폐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유가금속을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년까지 무려 7,000톤의 폐배터리 재활용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세비캠입니다. 세비캠은 LG화학이랑 고려아연 계열사인 캠코와 협력하고 있는데, 2차전지 리사이클링 솔루션 기업으로서 현재로서는 포스코케미칼, LNF,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양극재 생산 업체로부터 양극재, 활물질, 불량품들을 매입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거된 불량 폐양극재들을 다시 가공한 다음 전구체 복합액으로 재생산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폐배터리 관련 생산 공정과 관련 기술력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과거 영상에서 다 다뤄드렸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얘기하진 않을게요. 해당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전 공정 중에서 후처리 공정, 그 중에서도 습식 재련 방식이 상대적으로 회수율도 높고 기술 장벽도 높기 때문에 이쪽이 부각이 받는다라고 했는데, 세비캠 역시 이 후처리 공정 쪽에서도 습식 재련 방식을 채택을 하면서 다른 경쟁사보다 이 금속의 회수율을 높이면서 그 다음에 공정을 간소화하여 원가 경쟁력도 높인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는 아무래도 자회사인 에코프로 CNG가 폐배터리에서 액체 상태의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했고, 에코프로 BM이라는 대형 양극재 회사를 자회사로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중장기적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2의 2차 전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정말 잡고 싶었는데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못 잡았다 생각하시면 제2의 2차 전지로 생각을 하고 폐배터리 산업 쪽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기존의 배터리의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유가금속을 추출해내서 다시금 재활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필연적으로 이 폐배터리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를 만들어서 그 전기차에 탑재해서 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주행 거리 감소라든지 충전 속도 저하, 급속 방전, 이러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배터리 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존에 탑재했던 2차전지 배터리의 수명이 다하면 다할수록 이 전기차 배터리 수명 역시 평균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배터리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폐배터리를 그냥 버리기에는, 그냥 폐기시키기에는 환경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중요한 게 미국과 유럽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IRA, CRMA 이 법안 자체가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자국에서 배터리든 뭐든 만들려고 하는 법인데, 현재 이 두 국가 모두가 다 원자재 공급망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유가금속을 채굴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으로 인해서 유가금속을 새롭게 추출해서 다시금 쓰려고 하는 방안을 내세울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폐배터리 산업을 앞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실제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 폐배터리의 수거 비율을 높이고 있으면서 2030년부터는 배터리를 생산할 때 주 재료의 일정 부분의 재활용 원료를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 사용하게끔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CRMA로 이 폐배터리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을 일정 부분 더 지원을 하게 된다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폐배터리 산업이 더욱더 빨리 커질 수 있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폐배터리 시장을 계속 좋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폐배터리 재활용을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으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수명이 다해서 나온 폐배터리를 가지고 사용하는 양이 아직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 배터리 교체가 본격화되는 2025년부터, 즉 2년 후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폐차 대수가 25년 56만 대에서 30년 411만 대, 그 다음에 2040년에는 무려 4,277만 대로 늘어날 전망이라서 폐배터리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폐배터리 관련 업체가 처리해야 하는 이 양 자체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구조가 나오기에 이 폐배터리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가 점차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폐배터리 시장은 2차 전지에 비해 기술 장벽이 낮다라는 평가가 있던데, 그러면 대장주가 쉽게 바뀔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폐배터리 시장에서 성일하이텍이 거의 대장격 기업인데, 많은 언론, 증권사, 기관에서 얘기를 하는 게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이 기술이 아무래도 2차 전지, 양극재 이런 업체들에 비교해서는 워낙 기술 장벽이 낮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다양한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뛰어들면 기존의 이 중소기업들은 금방 밀려난다, 점유율이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기업들에 완전 초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거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만 그 대기업들이 뛰어든다라고 해서 당장에 이 기술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당장에 고객사를 많이 만들어서 단기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는 아직까진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새롭게 개화하고 막 이제 태어나고 있는 산업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가 이 폐배터리 시장을 얼마나 키워가려고 하느냐,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그 방향성은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뜩이나 올해 폐배터리 관련 정부의 이 정책적인 발표가 상반기에 여러 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핵심 광물 확보 방안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가 다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폐배터리라는 시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내가 사와서 자체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일정 광물들을 추출해낸 다음에 이거를 재활용해서 다시금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게 바로 폐배터리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우선시 폐배터리 기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싸움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높은 확률로 금속을 추출하느냐 이 싸움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배터리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한 구조의 우위에 서 있는 게 기존의 완성체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업체들을 자회사로 꾸려놓은 그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영세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격차를 좁힐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 배터리의 소유권을 정하는 주체가 현재로서는 정부일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가 명확하게 그 방향성을 정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또 배터리 재자원화 얼라이언스 조직을 통해서 정부가 이 폐배터리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에서 앞으로 누가 대장이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상반기에 발표될 정부의 정책적인 그 방향성을 우리가 먼저 체크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발표될 정책에 따라 정부가 그 영세한 규모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에도 기회를 주는 방향성을 보여준다면 아무래도 당장의 폐배터리 관련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고 탄탄하게 캐파 증설을 완료하고 있는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 두 기업이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고요. 만약에 기존 완성차 업체나 2차전지 업체 위주로 꾸리려고 하는 방향성의 정책이 나온다면 기존의 성인하이텍, 세비캠과 같은 기업들의 힘은 점점 빠질 것이고 반대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 아니면 코스모 화학 같은 이런 대그룹 계열사들이 있는 기업들이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2차전지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폐배터리 시장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잡을 때에는 가장 우선시 체크를 해야 될 게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다 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정부의 정책이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는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그 방향성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더 투자에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빈쌤, 올해 로봇이랑 AI 관련주가 계속 좋은데 한편으론 걱정이 돼요. 점점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면 저도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로봇과 AI라는 산업에 공부를 해야 된다. 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 라는 느낌으로 이미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고 사람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 그 로봇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인공지능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먼저 알고 이들에게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활용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 저는 이 공부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투자로서 이 로봇과 AI 산업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분야는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로봇 강의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로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빈쌤,
로봇 관련주가 작년이랑 올해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당연히 더 주목하고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로봇을 그냥 단순한 테마, 기대감으로만 생각했었다면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로봇이 하나의 테마가 아닌 본격적인 성장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로봇은 꿈이 아닌 현실이고, 그리고 대장 기업들이 이미 돈을 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은 일시적인 트렌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혁신적 변화라고 보면서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이전부터 공부했다시피 기본적으로 지금은 50년 만에 찾아온 탈세계화 국면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블록화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리쇼어링 정책이다. 즉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자국의 인프라 생산 기반들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공장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봤더니 야,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그 다음에 팬데믹으로 또 사망자도 많아졌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파동이 고용비 상승이거든요. 고용비까지도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공장을 짓고 나서 거기에 일할 사람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사람을 채우려고 봤더니 사람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 너무 비싸더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업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 였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는 로봇이 사람에 비해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이제는 로봇이 대대적으로 생산이 많이 되고 핵심 부품들이 내재화가 되면서 로봇을 만드는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져가더라. 심지어는 사람보다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잘하더라.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거는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필수적으로 써야만 하는 국면으로 진입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로봇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만들어냈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고령화, 저출산,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에 대한 문제가 단계적으로 해소가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큐피디님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소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해소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단계적으로 해소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로봇의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됐고 그 시작점으로 발판 삼아 중장기적인 성장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 각 국가들에서 로봇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움직임을 발표하는 것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삼성, LG, 현대, 두산 너나 할 거 없이 다 로봇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까지도 올해 정부의 정책적인 이슈와 로봇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즉 우리나라 정부 역시도 이 로봇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만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흐름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근데 이미 알려주신 로봇 관련주들이 다 올라서 지금 잡기엔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주식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심지어 올해 정말 큰 게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좋은 기업이 올해 상장될 예정입니다. 그 기업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로봇 시장에서 현재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주목해볼 만한 섹터를 협동 로봇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 로봇 시장은 크게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로봇 시장이 산업용 로봇 위주로 많이 발전을 해왔어요. 근데 그 산업용 로봇 중에서도 최근에 트렌디하게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협동 로봇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공장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예를 들어 물건을 왔다 갔다 반복적인 일을 하거나 그 제품을 검사하거나 포장하거나 하는 단순 반복 작업들을 로봇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 로봇을 한 대를 놔두려고 하다 보니까 크기도 너무 커, 쓰기도 너무 어려워, 심지어 비용도 너무 비싸. 야, 이 일을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게 없냐 보니까 협동 로봇이 있더라. 크기도 작아, 심지어 사용하기도 편해,
심지어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입력하면서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로서 보조를 해줘. 심지어 가격도 싸. 그러니까 이 산업용 로봇에서의 협동 로봇이 점차 빨리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협동 로봇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성장성도 어마무시하게 큰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동 로봇 시장이 연간 20% 이상의 가파른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여전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 협동 로봇이 공장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비스용으로 치킨을 튀기거나 아니면 커피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거나 하는 등의 영역까지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존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서비스용 로봇까지 전체적인 범주를 다 할 수 있을 만한 로봇이 협동 로봇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봇 시장 중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전망할 수 있는 분야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 협동 로봇의 현재 로봇 시장의 침투율이 5%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인즉슨 아직까지 이 협동 로봇이 침투할 만한 시장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의 잠재적인 성장성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국내 협동 로봇 시장에서 크게 두 개 업체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비교적 저렴한 로봇 가격과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받으면서 부품 내재화로 인해 점차 가격을 싸게 만들면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1위, 글로벌 5위의 협동 로봇 제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업은 작년 기준 세계 시리즈 A, M, H 시리즈 등의 다수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면서 경쟁업체 내에서도 가장 많은 시리즈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해외에 진출을 했고요. 지금 전체 매출액 중에서도 해외 매출이 무려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존하는 협동 로봇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중량을 운반할 수 있는 H 시리즈를 출시를 했어요. 이게 20kg에서 한 25kg 정도를 왔다 갔다 운반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협동 로봇이 현재까지는 공장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고중량을 얼마나 잘 운반하는지에 대한 기술력이 특히 제조업체 쪽에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작년 기준 두산 로보틱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불과 3%밖에 안 되긴 해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미국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향후 유럽 법인도 추가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점차 해외 영업을 강화하면서 연내에 또 추가적인 서비스 로봇 용도의 저렴한 라인업까지 공개한다고 하니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올해 매출액을 약 750억,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향후 2-3년 내에는 생산 능력을 현재 2배인 5,000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흑자 전환을 맞춘 상황에서 생산량까지 많아진다면 이익의 성장성을 앞으로 더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바로 올해 상장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장 일자가 잡히면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산 로보틱스 말고 주목해 볼 만한 다른 주식은 없을까요? 이건 아무래도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미 로봇이 본격적인 성장기로 진입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로봇을 사는 수요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기업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B2B 사업 위주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로봇이 아직 대중화는 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로봇이 좀 더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거든요. 지금까지 대다수의 로봇들은 팔다리의 역할은 굉장히 잘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물체를 단순히 이렇게 옮겨서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물체를 살짝 빼가지고 또 운반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치킨을 튀기고 커피를 만들고 사람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것들, 단순 반복 작업들은 쉽게 로봇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하려면 로봇이 어떠한 형태를 띄어야 되느냐? 사람의 눈의 역할, 그리고 사람의 피부, 힘줄의 역할을 하는, 즉 로봇이 시각과 촉각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게 어떤 부품에서 나오느냐면 카메라와 센서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센서 같은 경우 로봇이 서빙을 한다, 로봇이 배송을 한다, 로봇이 물류창고에서 왔다 갔다 움직인다 할 때 그 각 지형 지물들을 먼저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눈의 역할을 하는 게 그 카메라 센서라는 거죠. 앞으로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시장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리고 산업용 로봇에서 이 활용도가 점차 다변화되면 될수록 로봇의 그 눈의 역할을 하는 카메라, 센서, 이 시장의 규모 역시도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느냐? 자, 삼성의 로봇에 이 센서를 납품한 이력이 있는 나무가 워낙에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목해 볼 만한 게, 제가 올해 로봇 대장주는 이 주식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얘기했었던 게 바로 이 자율주행 로봇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로봇 관련 원천적인 기술과 워낙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업이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보티즈였고 그 중에 하나가 유진 로봇이었죠. 로보티즈는 특히나 LG에서 투자한 기업으로 이름을 알려놨기 때문에 요즘에도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데요. 왜? LG 쪽에서도 계속 이 로봇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주요 부품 라인들, 그 다음에 로보티즈가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삼성 쪽의 로봇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하면은 나무가, LG 쪽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 하면은 로보티즈, 이렇게 양분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만한 게 바로 유진 로봇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기업은 3D 라이더 센서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3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로봇 시장에서의 고인물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기업이 흑자 전환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큰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진 못하지만, 만약에 이 기업이 흑자 전환 이후로 추가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기만 한다면 아무래도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로봇에도 뇌 역할을 하는 AI 인공지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AI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로봇 시장을 좋게 본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해볼 만한 산업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이 계속해서 되면서 성장을 하면 할수록 로봇 시장 역시도 성장을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소셜 로봇, 가사 로봇 이쪽에서의 성장성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인이 야 로봇아, 저 내가 물 엎질렀으니까 저거 좀 닦아줘. 주인이 야 저 빨래를 저기 빨래통에 넣고 세탁기 한번 돌려줘. 이러한 말을 다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발전이 된다면 이 가사 로봇 역시도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의 각 가정 속으로 침투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챗GPT가 갑자기 이렇게 딱 떠오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역시도 인공지능이 향후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이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벌써 현실에 녹아들고 있으니까 이 소셜 로봇, 가사 로봇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안에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바로 앞전 영상 폐배터리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산업이 개화하고 막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방향성을 잡아줘야 됩니다. 정부가 이 산업을 키울 거니까 기업들아 투자를 해라고 방향성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산업이 커져가기 위해서 이런 규제들은 완화를 해줄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장애물들을 하나 둘씩 걷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는 이전부터 로봇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육성 정책과 이 규제들을 하나 둘씩 완화해주고 있었는데, 올해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의 마지막 실행 연도로서 올해 차기 정책에 대한 준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주로 로봇의 보급과 기술 육성, 실증을 진행하는 기반 다지기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다가올 4차 계획에서는 실제로 다양한 산업에서 로봇을 활용하고 그 산업을 고도화하는 방향성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잡을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로봇을 활용하는 수요처가 다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성장에 한번 불을 붙여줄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4차 기본 계획에 대한 방향성이 이번 3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1차적으로 이 정책의 방향성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로봇 산업을 둘러싼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 혁신 로드맵 2.0도 이번 달 중으로
3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지금 자율주행 로봇이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뭐 도로 규제,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규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로봇이 실질적으로 밖에 나돌아다니질 못하다 보니까 이런 빅데이터가 덜 쌓여서 자율주행 로봇 시장이 발빠르게 커져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규제혁신 로드맵 2.0에서 많이 풀리게 되고 오히려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성이 보여진다면 자율주행 로봇 시장이 보다 더 빨리 우리의 일상 속으로 찾아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자율주행 로봇의 모멘텀을 띠고 있는 아까 말했던 로보티즈라든지 유진로봇과 같은 기업들이 부각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로봇이 운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1차적인 센서 역할을 하는 그 부품 납품한 업체들도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로봇 관련해서 한 차례 떠들어 제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다음번에는 과연 우리나라 로봇 시장이 글로벌리하게 커져갈 수 있고 거기에서 지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전자, LG, 현대, 두산 이러한 대기업들은 어떠한 로봇 시장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PC 물가가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예상치뿐만 아니라 하락의 기조를 되돌리는 오히려 큰 상승의 폭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고 가장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의 어떤 수였는데, PC 물가가 내려오면서 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또한 시장에는 무척 악재로 좀 작용될 수 있을 만한 지표가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코멘트만 좀 해드리고 이후에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에 PC 물가가 지난번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 PC 물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올랐고, 특히나 이 CPI와 PCE와 이 둘 간의 차이에서 가장 크게 변화가 발생했던 의료 서비스 항목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PC 물가가 내려오기는 무척 어렵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번에 발표를 보니까 일단 개인 소비자 지출의 작년 대비 흐름을 보면 예상치가 5%였는데 무려 5.4가 나왔고요. 이 5.4가 직전 PC 물가치보다도 오히려 올라가면서 그동안 이렇게 하락하던 물가가 오히려 이렇게 위로 튀어오르는 가장 나와서는 안 될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파월은 지난 6개월 정도의 일관적인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일관적인 태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물가 목표치는 2%고 이 물가 목표치에 달성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떤 행동들을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해석하기를 좀 다르게 하긴 했지만 직전에도 이 FOMC 회의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 포럼에서 파월의 연설은 이 내용은 똑같았으나 어떤 희망적인 부분은 던져줬죠. 그 희망, 그러니까 너네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랑 꼭 똑같을 수는 없어. 다른 것에 대한 부분은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시장은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였는데, 파월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굉장히 호재성 발언을 던져준 게 무엇이냐면 너네 생각도 우리가 존중해. 그럴 수 있어. 단 조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수치가 빠르게 내려온다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금리 정책을 고려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줬던 거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온다라는 기준이 내년 정도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3% 정도 때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 내려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빠르게 내려와야 되는 것이었고, 여기서 반대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이제 불안할 만한 요소들이 나오는 거죠. 특히나 거기에 파월은 다른 대부분의 물가들은 내려오고 있지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지금 통제되지 않게 계속 오르는 것이 바로 서비스 물가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우리는 근원 물가를 중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근원 물가도 전달 대비 예측치보다 올라갔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봤을 때는
예측치보단 당연히 올라갔고 직전 4.6%보다 오히려 더 오르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이 너네들 생각에 존중을 한다라는 조건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왔을 때라는 조건을 붙였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그게 오히려 반대로 나왔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렇게 물가가 높게 오르면 연준은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것도 원치 않고 너무 가파르게 거품이 끼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럼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금리를 올릴 때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대외적으로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와 그리고 그 소비를 이끌 미국 국민들의 향후의 인플레이션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했는데, 자, 미국의 개인 지출을 봤더니 예측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무려 1.8이 나왔고요. 그리고 직전에 마이너스 0.1까지 내려갔던 것이 무려 플러스 1.8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미국 국민들의 현재 소비와 그리고 향후의 소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가 나왔는데, 자, 이거는 미국 국민들이 향후 앞으로 6개월간 혹은 뭐 1년간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국민들의 생각일 뿐인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소비라는 것은 미래의 소득을 미리 땡겨와서 소비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보통 언제냐면 지금 100만 원 하던 물건이 6개월 뒤에 110만 원이 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6개월 뒤에 110만 원을 주고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미래의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되고 판단된다면 미래의 소비를 미리 끌어와서 현재의 소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예측치보다도 직전 지수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치가 훨씬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일단 연준은 어느 정도의 제약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밝혀져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적정한 이 어떤 금리 인상, 과도하지 않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미국 국민들의 특히나 그냥 인간의 어떤 본성이 뭐가 조금만 더 오른다라고 하면은 거기로 소비가 몰리게 되고 소비가 몰리면 당연히 물가를 더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즉 소비 증가가 물가를 다시 상승시킨다는 것이 이번 시장에서 데이터로 이미 나와버렸고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리오프닝을 함을 통해서 물론 중국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국가다라고 했지만 현재는 과거와 같은 정도의 디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건비와 자재값이 과거 20년 전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처럼 싼 물건을 물론 지금도 싸긴 하지만 과거처럼 엄청나게 싼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죠. 이런 중국이 다시 리오프닝을 통해서 소비를 이뤄나가니까 일단 구리 가격, 철강 가격, 원자재를 상승을 시켰고 이런 원자재 상승이 물건 값의 상승으로 만들고 그걸 소비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 증가가 다시 물가 상승으로 끌어오고 이 물가가 상승되니 미국 국민들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다시 올라가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어떤 적정한 일반적인 그냥 금리 인상을 통해서는 물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러면 연준이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위에서 했었던 제약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라 여기에 단어가 하나 붙습니다. 이게 뭐냐면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이 충분히라는 단어가 우리가 굳이 해석을 하자면 시장에 우리가 좀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 오더라도가 포함된 게 바로 충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약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걸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연준도 이제 깨달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할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FOMC 의사록에 보면 이 단어가 들어갈 때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도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제약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갈렸던 것인데 이게 이번에는 충분히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는 커졌다. 그래서 시장도 이제는 알아야 돼요. 일반적인 금리 인상을 가지고 연착륙을 만들면서 물가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거의 힘든 이야기고
이제 연준도 그것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그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금리를 충분히 제약적으로 올리는 그런 스탠스를 충분히 이제는 취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페드워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은요,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바로 다음 3월 달에 FOMC 때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원래는 0.25%의 확률이 85%였는데 동결이 심지어 14.3%였어요. 동결이 심지어. 그런데 이게 한 달 전에 자, 빅스텝의 확률은 거의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불과 한 달 사이에 27.7%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0.25 올릴 확률은 72.3%, 그리고 동결을 할 확률은 아예 제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불과 일주일 전에서 지금 2배 가까이 오른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빅스텝의 어떤 우려가 굉장히 커졌고, 이제 조금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달 조금 안 남은 시간 동안에 이 확률이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자, 대신에 5월 달 이 다음 FOMC 회의 때는 지금 빅스텝의 확률이 더 올라갔는데, 지금 만약에 0.25를 올리면은 이제 5%가 되는 거거든요. 5%가 되는데 이 다음에 FOMC 회의 때 보면은 0.1%밖에 안 됐던 빅스텝, 그러니까 5%가 올린 상태에서 0.5를 올려서 5.5%까지 될 확률이 0.1%였는데 이게 무려 31.3%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0.25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빅스텝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아직 한 달이 좀 안 됐지만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 빅스텝의 확률이 얼마든지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고, 자, 여기에 우리가 더 중점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12월, 그러니까 올해 12월 13일에 있을 마지막 FOMC 회의 때는 지금 그 전에는 뭐 금리 인하까지 뭐 굉장히 많았어요. 금리 인하의 확률이 15%, 32%, 뭐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 확률은 어떻게 됐느냐? 연내 금리 인하는 아예 0%로 바뀌어버렸습니다. 0%.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은 아예 사라져버렸고요. 지금 37.2%로, 한 달 전에는 0.1%였는데 37.2%로 가장 높아진 게 뭐냐? 바로 5.5%의 금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5.5%까지 올라가서 그게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확률이 가장 높아졌다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하나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를, 물론 이제 하반기 갔을 때는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근 1분기, 2분기 내에는 이것을 기대할 확률이 별로 없다. 자, 미국 국채금리도 보면은 2년 국채금리가 무려 4.8까지 직전 최고치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10년 국채금리도 3.9%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둘 간의 장단기 금리 차는 역대 최고로 벌어졌고요. 1년과 6개월의 국채금리도 지금 5%를 넘는 걸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원달러 환율도 고점을 찍고 살짝 내려가긴 했지만 무려 1317원까지 엄청나게 가파르게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죠. 자, 여기에 새로운 이제 흐름이 뭐냐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미국 금리를 8%까지 올려야 인플레 통제 가능하다는 이제 얘기가 미국 내에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시장 조사 업체 매크로 하이브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라고 했는데, 월가의 기업이죠. 이게 8%까지 나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죠.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인상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엄청나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월가 황제 다이먼도 금리를 6%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했고, 콜린스 여는 총재도 인플레가 너무 높아서 할 일이 많다, 금리를 훨씬 더 많이 올려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또 다른 이 미국의 월가의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들을 보면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6.5%까지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전에는 기준금리의 상한선이 5%였다면 지금은 이게 이제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서 6%대의 기준금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도 보면은 원래 매파이긴 했습니다만 이분도 지금 훨씬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슈퍼코어 서비스, 이게 이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뭐 식료품을 당연히 제외하고 주거비도 제외한 진짜 코어 중에 코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조차도 지금 서비스 물가가 0.6%가 올렸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무려 6.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금리의 상한선이 무려 1% 이상이 올랐는데
지금 우리가 증시에 얼마 전까지 반등을 만들었던 그런 부분을 반영했던 것은 5%대 초반의 기준금리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금 해소가 되지 전까지는 증시가 상당히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이창용 총재가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굉장히 이제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내수도 잡아야 되고 자본 유출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둘 모두 잡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눈치 보기로 좀 행동을 했는데 이창용 총재가 어떤 코멘트를 좀 남겼냐면 이게 금리 인상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3월 이후로는 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을 보고 있으니 이 정도 수준에서 지켜보는 게 현 시점에서는 괜찮은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가능성을 열어둔 게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안개가 가득 차면은 차를 세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였습니까? 안개가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안개가 끼면은 속도를 줄이죠. 근데 이 속도를 줄이다가 정말 1m 앞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해지면 차를 세워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다음 회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중간에 긴급 회의를 통해서 긴축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한 겁니다. 즉 미국이 만에 하나 빅스텝을 하고 이번에 0.25를 만약에 올리더라도 이 물가가 잡히지 않아서 다음에 빅스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면 충분히 그 사이에도 긴급 회의를 통해서 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악재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또 어떤 시점에 맞물리냐에 따라서 오히려 나갔던 외국인들을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효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고 지금 이걸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증시가 어떻게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보면은 가장 가파르게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금 높게 튀어 올라서 무려 105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좋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를 해드렸죠. 시장이 생각했던 기대와 그 기대의 심리를 반영했던 부분들이 깨지게 되고 그 방향이 오히려 틀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뒤늦게서야 좀 시장이 실망을 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동향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안타깝게도 일주일 전부터 인버스를 매도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굉장히 가파르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죄다 나가고 있는데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당연히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 상황에서 어쨌든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는 이런 조정의 시기를 기회로 잡아야 돼요. 이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들을 듣고 미래 성장이 높은 곳에만 일부 투자를 하고 대부분은 일반 수익을 보든 안 보든 현금화를 해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만이 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다음에 기회는 뭐가 있느냐? 일단 제가 생각하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당장은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우리나라로 치면은 금리의 긴축, 그러니까 긴급 회의를 통한 긴축이 진행된다면, 자, 이게 만약에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간 시점이라면 그러면 이 부분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을 단기적으로 다시 들여오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긴축이 외국인들이 나가기 전에 발생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수가 위기가 발생하면서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 상황에서 이런 긴급 회의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동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정도의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또 다른 것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기준치가 2%에서 2% 이상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최근에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너네가 인플레이션 2%를 잡은 거는 과거 수십 년 전의 기준치가 아니냐.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그리고 미국에 만약에 긴축을 했음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더 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이 인플레이션 추치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도 이제는 소비의 패턴이 달라졌고 사람들의 기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기준치를 더 올릴 수 있어.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미 이야기가 나왔는데 파월은 아직까지는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이 시장에 또 굉장히 큰 호재로 다가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빅스텝 이후, 빅스텝을 하든 금리 인상이 길어지든 어쨌든 이런 시장에 악재가 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증시가 크게 하락했을 때, 자, 이때 또 연준에서는 어떤 방어적인 뉘앙스를 취하기 위한 발언들이 나오겠죠. 자, 지금은 매파의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연준 내에서는 매파도 있고 비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좀 과도하게 상승을 하고 이런 물가가 나오고 미국 내 소비자 지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매파하고요. 또 다음에 이 시장의 추이를 보고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닥에서 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어떤 업종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